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교촌치킨 회장의 육촌 동생이자 교촌 F&B의 상무 권모 씨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4분짜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권 씨는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쟁반을 내려치는 듯 위협을 가했고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직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말리려는 직원을 손으로 때리려 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퇴직했지만 약 1년 뒤 오히려 상무 직함을 달고 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치킨은 대표적인 국민들의 음식입니다. 교촌치킨 회장 가족 여러분, 국민들의 치킨 사랑에 묻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치킨을 향한 우리의 특급 사랑을 농락하는 일이니까요. 2018년 10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증시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시장 상황 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숨으로 이 숨을 내쉬는 소리로 오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정신 없으시죠? 네, 오늘도 뭐 주가가 2% 이상 폭락하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한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국내 증시가 연일 연저점을 경신 중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다 건너 미국 중앙은행장님이 변심한 게 제일 컸다. 변심. 네. 한 분의 변심으로. 예. 네. 연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연준 의장 공격하고 있는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임명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게 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게 왜 옐런 의장에서 이번 파월 의장으로 교체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9월 말 열렸던 연례 금리 결정회의, 이제 1년에 8번 열리는 금리 결정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제 연준이라고 부르죠. 네. 미국 중앙은행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금리는 인상했는데 우리들 예측에는 인플레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면, 물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2일 날 아틀랜틱 포럼이라는 곳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경제의 이제 중립금리가 뭐냐? 그러면 그 나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어떤 금리 수준, 보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2.75%나 3%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많이 남았다. 이 표현을 딱 쓰는 순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이제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주가 양세가 시작됐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제 이 회의, 중요한 이런 금융통화위원회나 이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네.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네. 회의록에서도 그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고요. 더 나가서 어젯밤 미국이 이제 국회에 또 경기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베이지북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지 색깔이 베이지색이라고 베이지북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지북 내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기업들의 원가 상승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 뭐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연준이 그래도 지난번 했던 말은 오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기대했던 시장을 것 좀 같아요. 달래줘야 되는데. 네. 예, 그 3번 연속 이렇게 이제 10월 2일부터 지난주 의사록 또 어젯밤 베이지북까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일단 공포가 위축될 수밖에 없네요. 네, 더 나가서 이렇게 금리를 막 인상하면
지금이야 감세 효과, 그죠? 작년 연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했잖아요. 네. 세금을 깎아줬는 효과가 소진되고 나면 이거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좀 겁을 준 그런 전망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떨어졌는데 업종별로 보면 가장 하락폭이 컸던 업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뭐 관세 폭탄을 맞은 업종이죠. 네, 그렇겠네요. 철강 금속 업종이 21% 하락률입니다. 진짜 많이 빠졌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기가스업이 20%.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화학 업종이 20%.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제 하락으로 몰아넣은 운수 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간이 되는 업종들은 지금 다 빠진 거잖아요. 예, 이 업종들의 특징이 고용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주력 수출 산업들인데 최근 들어서서 이쪽 산업들이 무역 분쟁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자기 돈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할부로 많이 구입하시는 품목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율의 상승 이런 것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뭐 경제는 되게 건전하고 특히 부동산 연체율은 이런 거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만 네. 자동차 연체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할부로 할부로 사서. 해서 사시는데 네, 네. 그저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반대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 업종들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종이 목재. 이거 왜 그런지는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폐지 그런 거 이야기 좀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뭐 시멘트나 이런 업종,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건설 업종 정도인데 오늘 시장에서 다 또 빠지고 있어서 결국 연초 대비 플러스가 난 업종, 수익이 났던 업종은 이 네 업종밖에 없지만 이 업종 수익률들도 자칫하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들은 뭐 지금 그냥 거의 너덜너덜해진 것 같고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빠진 업종을 보니까 제약바이오주예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무섭게 빠졌는데 코스닥에서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회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지 말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그런 각종 연구 개발비들 또 네. 신약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또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또 들어간 돈이 정말 미래의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이건 충분히 과거에 투자했던 거니까 지식 자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비용, 이게 뭐 돈이 되겠냐. 이런 시각에서 보면 비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몇몇 제약업체들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접어든 건가 주식시장이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인가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아주 그냥 그 정의만 하면 네네. 연초 대비해서 이제 어제까지 15% 정도, 오늘까지 17% 빠졌으니까 일단 약세장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5%에서 20% 정도 주가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하락했다는 뜻이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제 베어 마켓, 곰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손을 내리치며 공격한대요. 네. 그래서 약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베어마켓이 출현할 가능성들이 현재로만 본다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만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기대라기보다는 희망이 좀 되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아주 실적이 너무너무 나빠서 이렇게 된 문제라기보단 외풍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좀 있다 보니 해외 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에는 좀 반등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희망을 끊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시장 오늘의 분위기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폭락의 그 급락세는 참 대단히 무섭고 또 투자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현대차예요. 네, 그래서 실적이. 보니 실적이 뭐 지금 말도 못하네요. 네, 시장의 컨센서스. 이게 뭐냐면, 이제 현대자동차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기업 분석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50분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3분기 현대자동차가 얼마의 이익을 낼 겁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보고서들이 있죠. 그 네네. 보고서의 평균값이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상당히 큰 돈이지만, 또 과거에 조단위 이상 벌어들이던 옛날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익이 별로 많이 못 늘어요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이게 3천억으로 발표가 되니까, 일단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선 믿을 데가 없다. 우리나라 그러게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유일한 버팀목이고 희망인데 네. 현대차 믿었던 현대차마저 이렇게 실적이 잘 안 나오면 네. 이거 어떡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나오면서 장중 한때 2050포인트 선도 무너지는 그런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하는 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해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걱정이겠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경기도 안 좋지만 일단 외풍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도 이 국가들도 외풍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주식 시장이 얼마 전 이제 거기는 일경 지수, 니케이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500선, 2,400선에 있었는데 지금 2,000선까지 지금 거기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보다 사실 더 심각한 나라는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예, 연초 대비해서 23% 이상 하락했고요. 오늘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25%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신천 증시, 여기 이제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빠른 이익 성장 또는 매출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들은 심천 증시에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연초 대비 33% 하락해서 세계 주요 주식 시장 중에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 시장이 일단 우리는 일본보단 더 많이 빠지고 중국보단 덜 빠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흐름만 본다면 일단 아시아 증시가 다 함께 동반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반 약세의 주요 원인은 어쨌건 미국발 어려움이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네, 거기에 이제 또 중국 가장 같은 메인. 경우에는 네네. 직접적인 무역 보복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도 그렇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또 이 상해나 선전 증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15년에 그 후강통 성강통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주식과 교차 거래를 하는 식으로 네. 주식시장을 개방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자기들 중국 사람들끼리만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했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에 나 홀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시장 개방이 진행된 것도 상해 시장의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주가가 빠질 때 삼각구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그래도 어느 한쪽은 좀 버텨주는 기둥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간신히 막고 있는데 외국인과 개인이 거의 던지듯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이유가 뭡니까? 네, 두 가지 정도겠죠.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외풍에 한국 경제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각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장이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시기들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국 쪽에서 주식시장 많이 빠진다 또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계기로 해서 또 경제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 제기된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괜찮냐 이제 이런 시각이 제기되는 게 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출현한 악순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바로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좀 안 좋게 봐요. 이러면서 이제 환율을 외환시장에 나가서 원화를 이렇게 달러로 교환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러 사자는 늘어나고 원화 팔자가 이렇게 그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자신의 투자 성과를 달러나 자국 통화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는 순간 환차손, 평가손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 외환시장이 올해 6월까지만 해도 1,050원대 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오늘 1,140원 전후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환율이 9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환율 대략 상승률은 8%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그냥 자기는 매매 안 하더라도 한국 주가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환차손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손해가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를 예측할 때 항상 환율을 많이 보는 게 그렇겠죠. 이런 요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공포, 환율의 공포가 이제 다 이렇게 물고 진행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기관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돼요. 증시 대폭락으로 수익률 비상에 빠진 연기금이 아예 시장에서 손을 떼면 이 주가 하락에 더 가속도가 붙는 거 아닐까요? 네, 이 걱정을 사실 부인을 못하는 게 올해 한 해에만 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5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산 거보다 판 물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조 원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데 이 외국인까지 가잘해버리니까 시장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연기금마저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면 4천억 이상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그 개인 말고는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올해 한 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조 5천억이나 순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러던 그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친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거 참 싸다. 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샀더니 더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랑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한 그런 매물이 시장에도 출회되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팀장님. 마지막 질문은 조금 낙관적인, 아니 정확한 진단을 해주세요. 자, 매번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이때가 매수 적기다. 이때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물론 앞서 실망한 개인이 또 내고 또 팔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 반발 매수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반발 매수세의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 그 주당 순자산 배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기 자산이 한 10,000원짜리 회사가 있다고 치면 이 회사의 주가가 한 8,000원까지 빠졌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실화됐거나 아니면 내년 이 회사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반영된 주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이 200조가 넘는 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오늘자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0.82배 정도.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면 지금 8,2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그냥 세일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보유한 자산이 괜찮아야 되겠죠, 그죠? 네. 자산이 정말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량한 자산을 가진 좀 기업들. 두 번째가 이런 기업들 중에서 또 미래가 또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배당입니다. 그죠? 배당.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 하던 주가가 아까 10,000원에 처음에 10,000원 했는데 이게 한 500원 정도 배당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 5%잖아요. 네. 근데 이게 8,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그죠? 배당 수익률은 7%, 8%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주주들에게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한 때 이럴 때 한번 오늘이 바닥이다 이렇게 해서 목돈을 투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량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도 잘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번 배당을 노린 그런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분할 매수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요.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매집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되고 위험할 때 너무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우량 자산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골라서 한 번에 쉽게 말하면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해서 그렇죠?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홍춘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은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셀코리아, 2번 바이코리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땐가 이 단어 배운 것 같아요. 영어로 살다 팔다. 1번 셀코리아, 2번 바이코리아.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받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목요일 격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소비자다. 오늘도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영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 기자님 오면 이것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네네. 며칠 전에 생리대 뭐 오늘 습관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회사에서는 이거 아니다. 그냥 뭐 20만 원짜리인가? 그 라돈 기계로 한 거다. 뭐 이렇게 네. 또 처음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정미 의원실에서 기자회견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배경을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혹시 네네. 있을 수 있어서 네, 좀 설명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생리대 라돈 검출 논란이 있었죠. 오늘 습관이라는 그 이제 유기농 생리대를 유기농 생리대. 판매하는 곳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제올라이트라는 광물을 이용해서 특허 패치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검사해 보니. 그러니까 그 한 언론사에서 그 확인을 해보니 제올라이트가 아니라 라돈 방출 물질은 모나자이트일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일파만파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습관 측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시험 결과를 거기서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서 거기 이제 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생리대인데 언론이 오보한 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때도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네. 그 기초지원에서는 이쪽은 전문기관, 방사능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네, 과기부 산하기관인데요. 네.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검사하긴 하지만 방사능 전문기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요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는데요. 원래 그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요 제품들 좀 검사해달라. 네. 이렇게 좀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미 그 제품이 민원이 들어온
들어온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안위에서 지금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네.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오늘 이제 이정미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 외품으로 이제 식약처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허가를 하고요. 그런데 위해성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규격 여부만 확인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식약청에서요? 식약처에서. 아, 식약처에서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안 하고 규격만 위해성 평가를 검사하고.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식약처가 의약 외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더 점검해야 된다, 네.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방사능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보도한 측과 기업의 의견은 아직 다르고 네. 그리고 어디 하나 지금 명확하게 손을 들어주는 기관은 원안위의 없는 결과가 거죠. 좀 나와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걸 네. 기다려야 하고 오늘 네. 이정미 위원실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군요. 그렇죠. 네. 좀 처음부터 애초부터 검사를 정확하게 해라. 그렇죠. 그 부분에 네. 대한 네. 앞서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궁금해서 네네.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그 일명 별다방이라고 하는. 네. 많이 가시죠? 네, 스타벅스 코리아. 네. 네. 요즘에 그 현금 없는 매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혹시 현금 없는 매장도 가보셨나요? 현금 없는 매장이요? 네. 말 그대로 저는 늘 현금을 카드만 써가지고.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현금을 항상 네. 안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그 현금 없는 매장은 현금을 제외한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페이로 금액을 지불하는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이 현금 없는 매장에 방문을 하면 해당 매장에서는 스타벅스 카드로 충전하라고 권해줍니다. 아, 자신의 자사카드 충전을 네. 권유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애매하게 잔액 남으면 또 계속 충전해서 맞아요. 쓰고, 예, 그래서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렇죠. 예, 방법이 될 텐데, 네. 지난 4월에 현금 없는 매장이 그 3곳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벌였고요. 지난 7월에 100곳을 추가해서 103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얼마 전이죠. 현금 없는 매장이 300곳이 더 늘어서 403곳이 됐어요. 아니 근데 네. 왜 자기들 마음대로 현금을 안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죠? 안 받아요? 아예? 이 그러면? 매장들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카드만을 이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직원들이 힘들다고 계산하기가. 그렇죠. 뭐 계산할 때 뭐 현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잔돈도 찾아야 되고 이런 업무들 잔업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시간에 고객의 편의, 고객 서비스를 더욱 높이겠다. 하겠다. 예, 요런 취지였어요.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스타벅스 카드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러한 그렇네요. 정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을 했던 곳이 판교에 한 곳이 있었고요. 구로동에 한 곳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역점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보자는 그 삼성역 인근에 있는서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네. 삼성역점을 자주 갔던 분인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현금 없는 매장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스타벅스 그 상품권이 그러니까 올해 그 중송까지 스타벅스에서 판매했던 상품권이 있고 지루 네. 상품권. 네.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판매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쓸 수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들을 계속 이용을 한 거죠. 또 가까운 데를 두고 그랬는데 이 매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4곳이 모두 상품권 결제가 거부가 된 거예요. 아. 네, 현금 없는 매장이라서 카드만 사용을 해라.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금을 카드에 충전해서 쓸 수 있게 그렇죠. 배려해 주잖아요. 그럼 사실 상품권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지난 5월부터 스타벅스 쪽에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플라스틱 카드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뭐 어플에 등록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계속 고객센터에서는 계속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매장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커피 마시겠다고 누가 바쁜 직장인이 그렇죠. 네, 가까운 데 두고 그 상품권 하나 쓰겠다고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제보를 주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정말 이러면 신경질 나요. 그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짜증납니다. 사소하지만 내 권리이기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네.
계속 근데 또 되게 친절하게 어머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답변 안 오고. 그쵸. 답변 기다려서 왔는데 결국은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 그쵸.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의 그 적극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타벅스 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네. 참 해당 상품권은 올해 중반 이후 판매를 중단했지만 네. 이미 판매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현금 없는 매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침이 각 매장으로 제대로 가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더니 4개 매장에서만 하필 그 4개 매장에서만 4개 매장만 현금을 안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홍보 담당자분이 제가 처음에 연락했을 때는 그 지류 상품권의 존재도 잘 모르고 계셨거든요. 네. 그렇다는 점 그리고 그 소비자분이 하루 이틀 이제 문의했던 게 아니라 6개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쓸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무래도 좀 고객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처음에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네요. 네,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 들고 나온 얘기는요. 이런 분이 그래도 그 이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그냥 상품권 버려지는 거고 계속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 기업 측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려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이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주 맛있다고 해서 찾아간 레스토랑이나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들어간 상점인데 아주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안타까워요. 왜 이런 사소한 일로 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발걸음을 끊게 할까? 물론 이제 손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상식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나 이용자의 이야기들을 좀 귀 기울여 주시고 한다면 더 전 지혜로운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싶으셔서 우리 기자님이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거는 정말 힘껏 싸우고 있는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난 23일에 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있습니다. 줄여서 보암모라고 하는데요. 12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현장 분위기와 함께 암환우 분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줄줄이 생활하는 계약자의 보험금 건강원이 지켜내라! 보험적폐 청산하라! 저희는 천안, 여기 언니는 전라도 광주, 저는 분당.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항암했던 거를 요양병원에서 있었다고 해서 기습치료가 아니라고 해서 암리병비를 부지급했거든요. 근데 증권에는 뭐라고 됐냐면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 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그러니까 사의를 계속했을 때 입원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얘기하는 암치료나 치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안 줘요. 같은 환자들끼리는 쟤 저러다가 죽어나가지 않을까. 위태위태하다. 제가 그런 상태로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저는 없는 거죠. 그 임파선 전이가 돼서 방사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다가 오늘 처음 왔어요. 17년째 보험 부었어요. 종합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내보내요. 수술만 하면. 계획관을 꽂은 채 내보내는 게 대형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회사 방침이래요. 무조건. 유방암 1인데 손해사정사가 다녀간 보고서요. 거기는 1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보험사 때문에 아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러게는 말입니다. 2010년도 일을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셨더라고요. 기자님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과거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양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약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를 직접 목적이라는 거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 항암 치료는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 받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일주일 만에 퇴원하면 대부분 요양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큰 병원 입원도 오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안 시킵니다. 굉장히 내가 죽을 것처럼 아파도 맞아요. 빨리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항암은 대형 병원에서 했지만 대부분의 입원 날들은 그 날수도 요양병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어머나. 네.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회사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사실 약관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보험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관대로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감원에 민원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지급 권고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신청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 접수된 암 입원 보험금 민원이 총 1237건이었는데요. 이 중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낸 민원은 596건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죠. 한 48%.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전액 지급하라고 하는 게 208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금감원에 이제 민원을 넣으면 50% 정도로 그러니까 평화롭게 좀 합의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가 가는 거죠. 평화롭게 합의 안 되니까 안 넣은 됩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면 네. 금감원이 그래서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27일에 내놓았는데요. 약관이 개정된 암보험 상품은 내년 1월부터 이제 판매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암의 직접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정의를 했고요. 그 밖에도 뭐 요양병원 특약을 신설해서, 그러니까 요 특약에 가입하는 사람들만 이제 돈을 더 내고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네.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 그러면은 내가 입원한 거를 이제 보험금 받으려면 어쨌든 특약을 들여야 되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존 가입자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싸우시는 분들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아이고. 앞으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한 네.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12일 그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모안모 관계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니까 이제 수용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이날 집회 후에 보안모 관계자와 그 대표들과 금감원장의 면담도 성사가 됐습니다. 좀 진일보한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이제 금감원장은 소비자 편에서 해결을 하겠다. 계속 그런 기조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날도 재차 약속을 했고요. 분쟁 조정기각권과 국민검사 청구기각권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영업보험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면담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하지만 금감원장이 지급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험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참 네. 문제네요. 그렇죠. 이 분조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건 네. 굉장히 문제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감원에서 지급을 해라라고 해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까지 분조위 결정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이제 전달할 예정이었었는데 네. 현재 다음 달 2일까지 내겠다고 또 연기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조금 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즉시연금처럼 갈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금감원이 그러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조정을 하든 뭐 권고를 하든 압박을 하든 그냥 시간 끌기로 가버리면서 이중고통을 주고는 거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버리면 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직수연금처럼 지급명령을 내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버리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래버리면 좀 달라지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 싸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암 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사실 암보험 하나 안 든 분들 없잖아요. 없죠. 하나가 뭐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2-3개씩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실제로 네. 이제 암 환자가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요. 사실 저도 해당자였었는데 그래요? 가족은 모두가 정말 초상집인 것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그것처럼 정말 괴로운 게 없거든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사실 이렇게 보험사들은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가족처럼 뭐 동반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그럼 이거 과대 광고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 빨리 개선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신창재 회장님 그 암으로 병상에 누운 아버지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직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 나선 분이세요. 그렇네요. 네, 누구보다 암 환우분들의 마음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라도 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정도 경영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살 예방 다큐를 네네. 제작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이 생명사랑을 위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물론 이런 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그러시겠죠. 네, 그런 좋은 일도 하는 걸 물론 알지만 암보험 환자들의 그 외침, 네. 그 외마디 한마디를 좀 귀 기울여 주셔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플 때 사실 돈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맞습니다. 네.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플 때 그래도 돈이 나온다는 게 치료비가 나온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에서 좀 알고 네.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아무튼 암 환자분들 이 일 때문에 더 아프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날 현장에서 많이 안타까웠던 건 이날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도 안 좋은 분들이 뭐 정말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오셨고 네.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4시, 5시 이렇게 출발하신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요런 어떤 건강상의 이제 문제로 이런 것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네. 되겠다. 네,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심층적으로 취재해 오신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재원 기자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3012님 정답 1번입니다. 지방의 작은 식품회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 AT센터에서 행사 중인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참여 중입니다. 어제는 3분의 바이어분들과 면담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봅니다. 와, 이 문자 새싹이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이 새싹 표시 보고도 저 설렜고요. 이 내용 보고도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저도 이런데 우리 3012님 어떻게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많이 보내주셔서요. 4203님 새싹 1번입니다. 저 지인 권유로 주식 생전 처음 샀는데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토막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적금 들어서 모은 돈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폭락입니다. 뉴뉴 맞아요. 어떡해요. 9466님 많이 투자했는데 엄청 마이너스예요.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있네요. 6495님 저는 매달 정액 우리한 기업에 투자 중인데요. 앞으로 10년 더 할 거라서요. 지금 하락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 꼭 하세요 하셨어요. 6495님의 이 생각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어수선합니다. 한국 경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